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1일에 우리나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폴란드로부터 절충교역 요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 폴란드가 우리에게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무기는 락포탑형 자주박격포와 보르숙 보병전투장갑차, 그리고 패시브 레이더에 바오바케이라는 지뢰살포 차량에 플라이아이 무인기의 글래디우스 무인 시스템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어떤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폴란드와 절충교역에 대한 합의를 했고 이미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폴란드와 무기 도입 계약을 하면서 절충교역 차원에서 기술 이전과 저렴한 금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절충교역의 일환입니다. 그런데도 폴란드는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폴란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 정권은 우리나라와의 무기 구매 계약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했다가 정작 살펴보니까 이만한 조건을 다른 나라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이어간다고 했죠. 그 대신 그래도 약간이라도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폴란드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는 폴란드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방사청은 앞으로 추가로 있을 계약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수천억 원 상당의 장비를 폴란드로부터 도입해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폴란드의 무기 중에 어떤 무기를 도입할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우선 폴란드가 구매해줄 것을 요구한 무기들 중에 우리가 구매할 가치가 있는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장 가장 쓸모없는 게 보르숙 장갑차죠. 이 장갑차는 무게 25톤으로 차대의 크기를 키워서 수상주행 능력을 부여한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에 상응하는 장갑차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게 K21 장갑차죠. 그리고 K21도 지금 수상주행 능력 때문에 방어력이 떨어져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로부터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가 뭐에 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패시브 레이더. 이 레이더는 적의 통신 주파수 등을 탐지해서 적 스텔스기를 탐지한다는 레이더인데요. 요즘은 스텔스기들은 지향성 통신을 사용해서 이런 패시브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미 이와 동등한 장비를 개발한 상태이지만 필요성이 없어서 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들여와서 어디다 쓸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장비가 바로 락포탑형 박격포입니다. 우리나라도 120mm 박격포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입하는 120mm 박격포는 포탑형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죠. 그에 반해서 락 박격포는 포탑형 박격포이기 때문에 도입하자고 하는데요. 그럼 이 녀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 락은 활강식 박격포이고 그리고 우리의 120mm 박격포는 강선식 박격포이기 때문에 포신을 강선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대는 우리나라의 장갑차 차대를 활용해야지 후속 군수지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대도 우리나라의 차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화기관제 장치와 사통 시스템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의 포병에서 전장 네트워크와 포병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한글 기반의 최신 OS를 쓰는 사통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용하던 K55 자주포도 개량을 해서 이 최신 OS로 교체를 했고 심지어는 비슷한 기반의 OS를 81mm 박격포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락포탑형 박격포는 우리의 전장 네트워크와 포병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훈련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트워크만을 교체해서는 안 되고 사통장치도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락포탑형 박격포 중에서 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은 포탑과 강선식 포신뿐입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포탑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미안하지만 이 정도의 포탑을 개발하는 데는 6개월이면 되고요. 문제는 이 포탑을 장갑차에 탑재하고 화기관제 시스템과 연동해서 개발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락포탑형 박격포를 우리 시스템에 연동하게 개량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포탑형 박격포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포탑형 박격포를 개발하지 않느냐? 돈이 많이 드니까요. 당장 우리가 비격이라는 120mm 박격포를 개발하고도 기갑부대에만 배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론은 120mm 박격포탄을 새로 생산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병부대에는 105mm 야포를 자주화한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탑형 박격포가 비격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포탑형을 개발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폴란드 무기는 성능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무기보다 더 비쌉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크랩자주포가 우리 K9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탑형 박격포가 필요하고 그걸 도입하겠다면 그냥 우리가 개발하고 배치하는 게 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포탑형 박격포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인데 이걸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비싼 모델을 수입하자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폴란드 장비들 중에서 살만한 게 없어서 그나마 우리 방사청이 지금 도입하기로 한 장비가 무인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도입한다는 무인기들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우선 폴란드에서 도입한다는 무인기들은 전부 활주로를 이용해서 이륙하는 형식이거나 아니면 자폭형 무인기는 사람이 직접 던져서 이륙시키는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차게 까이고 지금 전부 후속 모델이 개발 중인 장비들이지 않습니까? 우선 손으로 던지는 자폭형 무인기. 우리의 현재 대대금 무인기인 리모아이가 그런 방식이고 이 방식은 앞에 넓은 공간이 있어야 이륙이 가능하기에 운용상 문제가 많다고 대차게 까인 모델입니다. 그걸 자폭형으로 도입한다고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운용하거나 새로 개발 중인 자폭형 무인기들은 하나같이 수직이 착륙이 되는 모델이거나 아니면 박격포 같은 발사기에서 발사하는 모델들입니다. 당장 특전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기인 로테멜도 수직이 착륙형 무인기이고요. 새로 개발하고 있는 자폭형 무인기도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같이 작은 발사기에서 박격포식으로 발사하는 무인기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은 산악지형에서 리모아이처럼 사람이 던지는 방식의 자폭형 무인기를 들여와서 어떻게 쓰자는 겁니까?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폭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사단급 무인기조차도 수직이 착륙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활주로가 필요한 무인기를 지금 들여와서 어떻게 쓸 건데요? 폴란드는 지형이 평지 지형이라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못 씁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이 무인기들 항제밍 능력도 없더라고요. 적이 제밍을 하면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지금 중국산 민간용 무인기에도 다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로 도입하는 모든 무인기에 항제밍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도폭탄에도 항제밍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제밍 기능도 없는 무인기를 도입해서 어떻게 쓸 건데요? 참고로 우리가 최근에 도입한 무인기 중에 항제밍 기능이 없는 무인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근 1년 만에 개발되어서 드론작전 사령부에 배치된 그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기들은 항제밍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인기들에도 항제밍 기능을 탑재하는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제밍 능력도 없는 무인기를 도입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항제밍 기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우리와 동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폴란드의 무인기에 항제밍 기능을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뭐에 써먹을까요? 그럼 지뢰살포 장비는 어떨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지뢰살포 장비가 개발 중입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새로운 자동 지뢰 살포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지뢰살포 장비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뢰살포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도 여전히 휴전선 등에서 지뢰를 대량으로 운용하지만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매설하는 지뢰는 매설할 때마다 한 발 한 발씩 기록을 하면서 매설합니다. 왜냐? 나중에 다시 파내야 하니까요. 결론은 우리 한반도에 묻히는 모든 지뢰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파내야 하는 지뢰들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살포 장치 같은 장치로 매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했다가는 나중에 제거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뢰살포기가 필요할 때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후퇴할 때입니다. 후퇴할 때는 일일이 손으로 지뢰를 매설하고 표시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뢰살포기로 대량으로 살포를 하고 후퇴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북한군을 상대로 후퇴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가 북한군을 상대로 후퇴할 일은 없고 다만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군대가 북진 시 중국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뢰를 살포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지뢰살포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지뢰살포기를 쓸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지뢰 살포기 같은 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의 절충교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무기를 수입할 때가 있고 그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무기의 절충교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통 우리가 무기를 판매할 때 유럽 국가들은 절충교역을 100%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노르웨이에 흑표 전차를 판매하려 할 때 노르웨이는 우리에게 100% 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로부터 RCWS를 1조 원어치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당시 노르웨이는 우리에게서 100% 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했는데요. 노르웨이는 왜 100%도 아닌 100% 이상의 절충교역을 요구했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걸 들어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흑표전차 전에 이미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판매를 했고, 그때도 노르웨이는 절충교역을 100%를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행한 절충교역률은 1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번에 우리에게 흑표를 구매하면서 흑표에 대한 절충교역은 물론 K9 자주포 구매 때 이행하지 않은 절충교역도 이행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정치적 문제로 우리의 흑표가 아닌 독일 전차를 선택했고, 그렇기에 콩스버그의 RCWS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K9 자주포에 대한 절충교역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업체 측에서 미이행분만큼 벌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10%를 벌금으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절충교역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온 장비들이 많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의 FA50을 판매하면서 CN235 수송기를 도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까지 절충교역을 통해서 들어온 장비 중에서 가장 심하게 망한 장비는 다 터키에서 들어온 장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터키의 흑표와 K9 자주포의 기술을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뭘 들여왔냐면 66mm 로우 수십만 발과 그리고 지상전자전 훈련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66mm 로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던 장비를 도입한 것이고, 문제는 그래서 들여온 건 좋은데 잘 사용했냐면 그렇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66mm의 발사관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 군은 터키로부터 구매한 66mm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량 치장물자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의 탄약고에는 터키로부터 대량으로 도입한 66mm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상전자전 훈련 장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LIG에서 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절충교역을 위해서 터키 장비를 도입한 건데요. 문제는 이 장비가 우리 실정에도 전혀 맞지도 않았고 정비와 운용상의 문제도 있어서 거의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거의 사용을 못해서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한참 동안 전자전 대응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는 결론은 적이 전자전을 걸었을 때 그걸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장비로, 한마디로 전자전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사용해서 터키로부터 장비를 도입했는데 그 장비를 전혀 쓰지 못했으니 훈련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직히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들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터키로부터의 절충교역은 역대 이루어진 절충교역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절충교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했을 때 상대국이 절충교역을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무기를 수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무기를 수입할 때 절충교역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5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노르웨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도입하면 절충교역을 100%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50%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호구죠. 그럼 이건 잘 지켜질까요? 당장 우리나라가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우리의 장비를 구매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절충교역은 상대의 무기를 구매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기술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당장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미 100%의 절충교역을 요구했고, 그에 상응해서 우리는 기술 이전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렴한 금리로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의 요구는 이미 우리가 폴란드의 절충교역 요구를 전부 수용해서 이행했음에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절충교역으로 어떻게 해줬을까요? 당장 우리가 F-16을 도입할 때는 T-50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절충교역으로 이전받았고요. F-35를 도입할 때는 통신위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미국 록히드 마틴은 이 통신위성 가격을 F-35 가격에 포함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F-35를 구매하면서 받은 통신위성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구매한 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록히드 마틴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방사청의 대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우리 방사청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그냥 절충교역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미국으로부터 FMS로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절충교역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절충교역을 요구해도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금액에 그 절충교역에 필요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요구하는 게 현실이니 절충교역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무기를 구매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을까요? 그냥 벌금 10% 내고 끝낸다고 합니다. 깔끔한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깔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 그 10%의 금액이 어디서 났을까요? 결론은 이스라엘은 아예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할 때 10%를 추가해서 금액을 요구하고 그걸 그대로 절충교역 벌금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절충교역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호구입니다. 다른 나라 다 100% 요구할 때 우리는 50%만 요구하고 그나마도 미국에게서 FMS로 무기를 도입할 때는 절차상의 문제로 삼아서 절충교역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상대국이 전혀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버려도 아무 문제로 삼고 있지 않는 완전히 국제적 호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미 폴란드가 요구한 절충교역을 전부 이행해서 기술도 넘겨주고 저금리로 자금도 빌려줬는데 여기에 폴란드 무기까지 구매하자고요. 얼마나 더 호구짓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분명 우리는 앞으로도 폴란드에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천억 정도는 폴란드에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 말씀도 옳고요. 다만 지금 방사청이 구매하겠다고 하는 무인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구매하려는 무인기는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무인기 구매해봤자 수천억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작해야 수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기 말고도 폴란드로부터 다른 걸 더 구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반응장갑.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나 구매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도 반응장갑을 개발했고 이걸 흑표에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반응장갑을 달아야 하는 기갑 차량이 아직도 많죠. 당장 K1 전차에도 반응장갑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K1 전차는 지금 상태에서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가할 수 있는 무게가 잘해야 5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K1의 측면에 복합장갑 같은 걸 달아서 방어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동계를 교체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반응장갑을 달아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반응장갑 기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T-80U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 T-80U에는 콘탁트5라는 반응장갑이 장착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의 흑표전차에 탑재된 반응장갑은 바로 이 콘탁트5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에서는 콘탁트5보다 더 뛰어난 렐릭트라는 반응장갑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장갑은 그렇게 뛰어난 물건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반응장갑의 세대를 구분하면 그냥 폭발만 하는 반응장갑은 1세대, 그리고 콘탁트5 같은 반응장갑을 2세대, 렐릭트 같은 반응장갑은 3세대 반응장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술력은 아직 2세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당연히 동북권 국가이고 그래서 반응장갑 기술력이 뛰어나고 ERAWA라는 2세대 반응장갑을 PT-91 전차 등에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ERAWA보다 더 뛰어난 렐릭트 급의 3세대 반응장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폴란드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더 높은 몇 안 되는 장비 중에 하나고 또 이건 일종의 일회성 폭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후속 군수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도입해서 달아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폴란드로부터 무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굳이 도입을 하겠다면 반응장갑이나 구매해서 K1 전차에 탑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발 이번에는 정말 호구짓 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